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도층과 2040 세대의 외연 확장과 고발 사주 의혹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대구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전의의 경쟁을 펼치자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홍남기 부총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후 첫 주말을 맞아 새벽까지 이른바 불금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확진자 급증 우려에 정부는 하루 확진자 최대 10,000명에 대비한 병상 확보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치료 알약에 대한 사용 승인 신청을 가능한 한 빨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이 약이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여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전까지 경기와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토요일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뒤졌지만 당원들의 표심에서 압승한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자신의 키워드로 내세웠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부는 결국 당심에서 갈렸습니다. 최종 득표율 47.85%. 윤석열 후보는 41.5%인 2위 홍준표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선 10%포인트 넘게 뒤지고도 당원 투표에서의 압승으로 후보가 됐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한 당심이 반문재인 기수를 자임했던 윤 후보에게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후보 역시 수락연설에서 자신이 문재인 정권의 대척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자신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정치 공작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 공작도 국민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키워드로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습니다. 정치 신인인 자신을 국민이 택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정치권 눈치 안 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윤 후보는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규제 혁파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교육 혁신 등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 선출에 나머지 3명의 경쟁 후보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승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후보로서의 첫 일정으로 오늘 아침 가락시장을 찾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넉 달 만에 대선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정권 교체를 내건 제1야당의 후보로 서기까지 딱 8개월이 걸렸는데요. 이른바 반문재인 세력의 대표 주자로 나선 윤 후보. 그에게 남은 과제를 안다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정치로 들어선 이력에서 보이듯 윤석열 후보는 줄곧 반문 결집을 내세워왔습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성 보수 표심을 잡은 게 제1야당 후보 자리에 오르는 기반이 됐습니다. 이제 후보로서의 관건은 확장력을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간 지지세를 보면 윤 후보 지지 기반은 세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쏠렸던 2040 표심이 윤 후보에게 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청년 세대의 그 지지는 우리 홍 후보님께서 많이 받으셨으니까 이걸 계속 또 더 유지하고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 사주 사건과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은 윤 후보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윤 후보는 이런 의혹에는 정치 공작이란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정치 공작이나 불법적인 이런 선거 개입을 계속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내 경선에서야 경쟁 후보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도덕성 검증으로 이어질 본선에선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참여 초기의 대세론이 무너진 건 몇 차례 잇따른 설화와 대응 방식 영향이 컸습니다. 후보 자질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윤 후보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확정된 어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에서도 자신이 밀리지 않고 있음을 과시하고 자신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실용주의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자 대구 서문시장엔 인파가 몰렸습니다. 대통령을 외치는 구호가 한동안 이어졌고 한쪽에선 비판 목소리도 섞여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장을 보면서 지역 경제, 골목 상권 활성화를 강조했고 자신이 경북 안동 출신임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태를 묻은 곳이고 또 앞으로 제 육신도 결국은 묻을 곳이기도 한데 대구 경북 경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후보는 또 자신이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라며 좋은 김대중, 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좌우, 진보, 보수 이런 진영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가장 효율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게 정치다. 이재명 후보의 대구 방문은 국민의힘 후보 선출일에 맞춰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쏠리는 주목도를 분산시키고 민주당의 취약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30 표심 잡기에도 공들였습니다. 대통령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20대 구직자와 따로 만났고 대학생들과 토론에선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등 이재명표 정책 소개에 집중했습니다. 대구 방문 중 윤석열 후보 선출 소식에 이재명 후보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기를 물랑케 한 장본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는 어렵다고 했고 정의당은 윤 후보를 향해 여러 의혹의 실체를 대선 전에 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대선 넉 달여를 앞두고 대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사자 대결로 대선 레이스 출발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의 대결이 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다자구도 끝까지 이어질지 변수는 무엇일지 조태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대선 레이스 출발부터 상대 후보를 겨냥한 날선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후보 선출에 축하한다며 말을 낚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 며칠 전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광주를 폄훼하고 앞으로 넉 달여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 서로 뚜렷한 공격 지점을 갖고 있는 데다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는 물론이고 부동산과 복지 같은 정책 면에서도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두 후보가 서로만 주목하며 대결을 벌이는 틈을 소수 정당 후보들 엿보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자 대결에는 권력 게임만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지닌 우리 시민들의 자리가 없습니다. 구시대적 정권 교체로는 새로운 기득권, 새로운 적폐 세력만 양산하고 변수는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추이입니다. 박빙으로 흐를수록 진영 대결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러면 3위, 4위 후보에겐 단일화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심상정, 안철수 후보 모두 완주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단일화 여부는 선거 직전까지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출장에서 돌아온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필요한 대상에게만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604조 원대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첫날 쟁점은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의원들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 국민한테 이렇게 드리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와 같이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돈은 쓰겠지만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더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정부 결정과는 달리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 일도 지적했습니다. 8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에서도 저는 그 결정을 존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재난지원금 문제를 홍 부총리와 상의하겠다고 했는데 확고한 입장을 확인한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말한다고 해서 다 이뤄지진 않을 거라고 한 발 물러서는 듯 하면서도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초과 세수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 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쓰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추진이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며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정부가 지난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대형 사업장과 달리 가계임 자료가 비용 처리되지 않아 예상 보상액이 적은 데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마땅한 방안이 없어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 상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액을 조회했더니 손실 비용에서 가게 임차료 지급 내역이 누락돼 보상액이 예상했던 250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자 중소기업청은 증빙서류인 손익계산서를 요구했습니다. 계속 손익계산서가 있어야지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만 얘기합니다. 국세청에 얘기해보니 손익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연매출 1억 5천만 원이 넘는 대형 사업장이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 상인처럼 영세 사업장은 간편 신고 대상이라 해당 사업장이 아니었는데도 중소기업청이 잘못 알고 손익계산서 제출을 요구했던 겁니다. 결국 손실보상과 관련해 영세 상인들이 의의 신청할 길이 막혀 있는 건데 전국적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랴부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원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손익계산서 외에 좀 더 완화된 대안이 있을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정부의 손실보상으로 위안을 받으려 했지만 제대로 보상받을 방안은 나오지 않으면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늦가을의 정취를 즐기기 좋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제주도에는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지역과 충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인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면서 30년 만에 가장 포근한 입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표정은 맑은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걷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높습니다. 서울 9.3도, 진주 5.5도, 전주는 9.7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17도, 청주와 대전, 진주가 21도, 광주와 제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제주 먼바다에서는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날이 갈수록 점차 기온이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 뒤에 맞는 첫 주말.
거리는 새벽까지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는 만큼 경찰은 심야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 첫 주말. 늦은 시간까지 음식점과 술집 간판들이 불을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주말 밤 분위기에 시민들은 들뜬 모습입니다. 이제 만날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퇴근하고 나서 10시까지여가지고 너무 못 만나서 이제 좀 늦게까지 놀면서 좀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새벽까지 주말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도 한숨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위드 코로나 하고 나서부터는 좀 이게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손님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매출도 좀 많이 예, 매출도 올라오고. 단계적 일상 회복과 맞물려 늘어난 술자리에 경찰은 심야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음주 단속 30분 만에 적발된 한 남성이 음주 측정을 두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짧게 보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의로 간주될 수 있어요. 수차례의 시도 끝에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0.097 나왔거든요. 이게 면허 취소 수치 나왔었어요. 경찰은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1월에서 9월까지는 309건이지만 지난달 들어 361건으로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일상 회복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때 치료할 병상 확보가 시급해졌는데요. 정부는 우선 수도권 병원들에 대해서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루 확진자 10,000명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전담 병상은 하루 확진자 5,0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가동률은 56%대로 여유가 있다지만 서울은 72%, 경기는 80% 넘게 병상이 이미 차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일주일 전 331명에서 382명으로 증가세입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 여파가 본격화되는 다음 주부터 확진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먼저 수도권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요 병원에선 준중증 병상 400여 개, 중등증 병상 600여 개를 코로나19 환자 치료용으로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중환자 전담 병상도 200여 개 더 마련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확진자 7,000명, 최대 10,000명까지도 대응이 가능할 거란 전망입니다. 10,000명까지 하게 되면 수도권 이외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행정명을 내려가지고 10,000명까지도 확보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도 강화됩니다. 60살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은 건강 상태를 하루 3차례 확인하고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대와 한라인도 구축됩니다. 하지만 병상 확보만으로는 의료 대응이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늘어난 병상만큼 훈련된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중환자에 밀려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중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력을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병상만 늘려놓으면 그 늘려놓은 병상으로 확진자를 못 받든지 아니면 확진자를 받기 위해서 다른 환자의 진료가 지체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고령층에서 돌파 감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60대 기준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보다 치명률은 약 2배, 중증으로 악화할 확률은 약 4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 알약이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여준다며 미국 식품약국에 사용 승인 신청을 가능한 한 빨리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에는 부정적이었던 화이자가 치료제 특허를 풀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약회사인 미국 화이자가 자신들이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임상 시험 결과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는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화이자 치료제 수백만 용량을 확보해 놨다고도 했습니다. Hopefully we will submit before Thanksgiving. We expect to have 500 million pills produced next year, which is 50 million treatment courses. Every treatment is 5 days, 2 pills a day. 화이자는 먹는 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급 가격이나 치료제 특허 면제와 관련해선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화이자에 앞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신청한 미국 머크사는 국가별로 치료제 가격을 차등 책정하고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105개 나라에는 치료제 특허를 푼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It's not a perfect license. And we're almost 2 years in the pandemic. And so far, this is the best license we've seen. 머크사의 치료제 특허 면제 발표 이후 백신 제약회사들에 대한 특허 면제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모더나 본사 앞에서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의상을 입은 시위대가 모여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백신 특허 면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모더나엔 특히 미국 정부의 막대한 백신 개발 자금 지원이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Don't let them feed you lies of the Squid Game. Don't let them feed you the idea that people cannot do this. 이번 주에 모더나와 화이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이 1년 전보다 각각 30배, 2배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모두 백신의 덕이었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선 그동안 투자한 돈 회수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걸 감안해달라는 게 백신 특허 면제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제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진성푸드의 박진덕 회장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사죄한다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박 회장은 회사 홈페이지에 본인과 직원들의 명의로 사과문을 올려서 퇴사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변명의 여지 없는 나의 잘못이라며 무릎 꿇고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KBS 9시 뉴스는 진성푸드가 비위생적인 공장 환경에서 순대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진성푸드는 논란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제보 영상이 편파적으로 편집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구역에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어제 5번째 명도 집행이 진행됐지만 또 무산됐습니다. 교인들이 물과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4명이 다치고 일부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홍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방패를 들고 교회 진입을 시도합니다. 교인 수십 명이 위에서 소화기와 물을 뿌리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변이 뿌옇게 변합니다. 거센 저항은 30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인명피해를 우려한 경찰이 강제 집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집행관 측에서 집행을 멈춘 만큼 지금 즉시 안전한 곳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집행관들은 저녁 6시 40분쯤 모두 철수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 집행이 무산된 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5번째입니다. 법원은 어제 오후 2시쯤부터 명도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앞에 모인 집행관 300여 명은 굴착기로 교회 옆에 토성을 쌓아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은 철판과 컨테이너를 세워 출입구를 봉쇄했고 확성기로 찬송가를 부르며 집행관들과 대치했습니다. 또 굴착기를 향해 뛰어들거나 쇠구슬을 쏘아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집행 인력과 실랑이를 벌이던 교인 4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성북구 장위 10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조합이 건물을 인도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계속 철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8월 보상금 150억 원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로 경유를 넣는 차량 운행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지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의 화물차 운행은 물론 병원 간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민간 구급차들까지 운행을 멈춰야 하는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성 기자입니다.
충남 보령시의 한 소규모 민간 구급대. 요소수가 모자라 당장 며칠 뒤면 구급차 석 대가 모두 멈춰설 처지에 놓였습니다. 요소수가 남아있다는 주유소를 어렵게 찾아가 봐도 금세동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고 거래를 통해 웃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매물 자체가 귀합니다. 기존 정상가 대비만 7, 8배? 그 정도 되죠. 저것도 좀 부족해서 서산에 가서 또 이제 또 한 통당 뭐 11만 원씩 해서.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 구급차는 약 3,700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요소수가 필요한 2015년 10월 이후 출고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민간 구급차는 주로 병원 간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최근엔 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어 코로나19 확진자도 이송하고 있습니다.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구급차가 운행을 멈추면 전국 환자 이송에 차질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급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 많은데 그러면 골든타임이 다 흘러가고 가다 보면 경과도 안 좋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는 급히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간 구급차에 필요한 요소수의 양을 조사한 뒤 지자체와 함께 요소수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간 구급차 운영업체들은 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안에 차 운행을 멈춰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렇게 구하기 힘들어진 요소는 농사에 쓰이는 화학 비료에도 많이 쓰입니다. 차에 쓰이는 요소수와는 달리 중국 대신 중동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긴 하지만 이미 1년 전보다 가격이 3배 넘게 뛰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비료 가격입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비료 창고입니다. 남아있는 비료가 거의 없습니다. 농한기, 비료가 많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지만 평소보다 훨씬 적은 물량만 보입니다. 특히 요소 비료는 한 달 전부터 공급이 끊겨 아예 한 포도 없습니다.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전에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특히 가져올 수도 없고요. 매입 자체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아예 재고량이 없다고 신청이 안 되는 거죠. 내년에 쓸 비료를 미리 사러 왔던 농민도 빈손으로 돌아섭니다. 내년에 오를까 봐 사러 왔거든요. 요소는 재고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밑거름하고 이삿거름만 조금씩 남은 거 샀어요. 농업용 요소 수입 가격은 올해 초부터 오르기 시작해 이미 지난 여름 업체들은 비료 가격을 10% 넘게 올렸습니다. 중국 말고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도 수입량의 절반을 들여오고 있지만 1년 전 톤당 270달러에서 최근 900달러로 가격이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연쇄유효가로 염화칼륨, 인산이암모늄 등 다른 비료 원료들의 가격까지 배 이상 오른 상황. 더 걱정되는 건 내년 비료 수급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아니면 중동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그쪽에서 구매를 잘 안 했으니까 이제 우선은 주 구매선이었던 데부터 주겠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요소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는 요소 비료 상황도 심각하다고 보고 수입처를 다양화해 충분한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경남 창원시 용원동의 3층짜리 빌라 1층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1층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온몸에 2, 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80대 여성 등 다른 빌라 주민 5명도 불안감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폭발 충격으로 빌라 주변 주택의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70대 남성이 사는 1층에 LP가스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전소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화재로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오른쪽으로 틀어진 채 심하게 파손돼 있었다며 이 차량이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운전자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막바지 단풍철을 맞아 오늘 놀러 가는 분들 많으실 듯합니다. 게다가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까지 시행되면서 고속도로 역시 매우 혼잡 수준의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확산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방역 수칙들 잘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나들이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일부 내륙 지역은 안개 때문에 시야가 많이 답답합니다. 안개등과 비상등 활용 잘하면서 통과해 주셔야겠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동쪽 구리 방향으로 서안안 부근은 전방 3, 4차로 작업 영향으로 짧게 주춤합니다. 경기 서쪽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지금 조남분기점 진출로 쪽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져 보이죠. 여기서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목포 쪽으로 진입을 하시더라도 순산터널과 팔곡분기점 부근에서 각각 2km씩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경부선도 부산 쪽으로 오산 부근 정체가 7km 구간 시작됐습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충남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텐데요. 오후에는 전국의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절기 입동입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30년 만에 가장 포근한 입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걷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 9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1도, 대구 20도, 전주 22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4m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뒤졌지만 당원들의 표심에서 압승한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자신의 키워드로 내세웠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부는 결국 당심에서 갈렸습니다. 최종 득표율 47.85%. 윤석열 후보는 41.5%인 2위 홍준표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선 10%포인트 넘게 뒤지고도 당원 투표에서의 압승으로 후보가 됐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한 당심이 반문재인 기수를 자임했던 윤 후보에게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후보 역시 수락연설에서 자신이 문재인 정권의 대척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자신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정치 공작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 공작도 국민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키워드로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습니다. 정치 신인인 자신을 국민이 택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정치권 눈치 안 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윤 후보는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규제 혁파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교육 혁신 등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 선출에 나머지 3명의 경쟁 후보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승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후보로서의 첫 일정으로 오늘 아침 가락시장을 찾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확정된 어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에서도 자신이 밀리지 않고 있음을 과시하고 자신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실용주의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자 대구 서문시장엔 인파가 몰렸습니다. 대통령을 외치는 구호가 한동안 이어졌고 한쪽에선 비판 목소리도 섞여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장을 보면서 지역 경제, 골목 상권 활성화를 강조했고 자신이 경북 안동 출신임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태를 묻은 곳이고 또 앞으로 제 육신도 결국 묻을 곳이기도 한데 우리 대구 경북 경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후보는 또 자신이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라며 좋은 정책이면 김대중, 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좌우, 진보, 보수 이런 진영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가장 효율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게 정치다. 이재명 후보의 대구 방문은 국민의힘 후보 선출일에 맞춰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쏠리는 주목도를 분산시키고 민주당의 취약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30 표심 잡기에도 공들였습니다. 대통령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20대 구직자와 따로 만났고 대학생들과 토론에선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등 이재명표 정책 소개에 집중했습니다. 대구 방문 중 윤석열 후보 선출 소식에 이재명 후보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기를 물랑케 한 장본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는 어렵다고 했고 정의당은 윤 후보를 향해 여러 의혹의 실체를 대선 전에 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기업들도 이젠 점차 대면 회의를 허용하고 재택근무 비율을 줄이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아예 코로나와 무관하게 비대면 업무를 정착시키려는 시도도 엿보입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기업들의 대응,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랜만에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거의 1년 만입니다. 그동안 맨날 비대면으로만 보다가 실물이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업들도 방역의 빗장을 하나둘 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출근을 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이제 잘 방역 수칙을 좀 지켜가면서 회의를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다음 주부터 10명 이내 모임과 해외 출장을 허용하기로 했고 LG는 이미 재택근무 비율을 40%에서 30%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혹시 모를 위험을 막기 위해 기존 방역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눈에 띄는 건 비대면 원격 근무가 차츰 일상적인 업무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곳곳에 거점 오피스를 설치해 원격 분산 근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이제 동일한 환경에서 IT나 이런 기기들도 다 갖춰져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IT 업체는 아예 사무실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상황과 무관하게 근무 방식 자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겁니다. 기존의 오피스 근무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원격 베이스로 근무하는 게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복지? 그러나 이런 변화가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IT 사무관리 전문직 중심 가능하지만 보건복지라든가 돌봄 또 서비스 업무는 불가능한 구조이기도 하죠. 재택근무, 원격근무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양극화된 일자리 형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목, 기업들의 근무 형태도 변화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행이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경기도 가평에선 최대 2,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방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컸는데 관객들의 협조로 이런 우려를 지웠습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재즈 축제에 모인 많은 관객. 가을 정취를 느끼며 다양한 악기들의 연주를 직접 들으니 흥이 난 몸이 저절로 흔들립니다. 집에서만 그냥 컴퓨터 기기나 이런 걸로 음악 들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생동감 있고 뭔가 좀 이제서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지난해엔 온라인으로 전환됐다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2년 만에 다시 열린 현장 공연. 최대 2,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만큼 입장 때부터 방역도 꼼꼼히 이뤄집니다. 이른바 방역 패스도 도입됐습니다. 예방접종 완료 증명이나 코로나 검사 음성 증명이 확인된 뒤에야 행사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접종 확인되셨습니다. 행사장 안에서도 방역 조치가 계속됩니다. 간격은 1m씩. 일행이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공연장 곳곳에서 돗자리를 깔고 음식물을 먹는 게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정해진 장소에서 가림막을 해야만 취식이 가능합니다. 공연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서 무대를 소독합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준비를 했고요.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자로만 예약을 받아서 입장을 마스크에 뛰어앉기까지 좀 답답하긴 하지만 공연을 현장에서 다시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관객들은 큰 위안을 얻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8살이라도 PCR 음성 확인이 가능하면 앞으로 관객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비정규 공연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추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를 차단하겠다며 국경을 봉쇄한 지 벌써 1년 10개월이 됐습니다. 외부와 왕래가 끊기면서 북한 주민들의 상황도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북한에서 활동 중인 국제 구호단체들이 조사를 벌였더니 전체 가구의 70%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어린이들의 예방접종률도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전 주민 총동원령까지 내려 예년보다 이른 지난달 20일쯤 벼추수를 끝냈습니다. 식량난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26년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 식량 계획 WFP가 북한 현지 직원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식량 섭취를 적절히 못하는 가구가 2019년 11%에서 국경 봉쇄를 시작한 지난해엔 38%, 올해는 70%까지 급증했습니다. 식량 소비가 양호한 가구는 2019년 30%에서 올해 0.63%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경 봉쇄로 비료와 농자재 공급이 차단된 데다 가뭄과 홍수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They have to eat less, to be able to stretch their food. So yes, we know that the food security situation is of concern. 어린이 예방접종률도 떨어졌습니다. 유니세프 조사 결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백신 접종률이 지난해 98%에서 올해 69%로 소아마비 접종률은 올해 아예 0%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에서 필수 의약품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WFP can tell that food and nutritious food would be extremely important to be able to get into the country as soon as possible. 위기가 심각해지자 북한은 지난달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의 긴급 구호물자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들은 겨울철을 앞두고 국경 봉쇄가 더 길어지면 인도적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북중 화물열차 개통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신의주 세관에 대기 중인 열차의 기관차가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혼춘에서 실은 화물 3천여 톤이 북한 남포항으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해상을 통한 북중 교역도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둥 현지에서 오세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중 교역 통로인 압록강철교 남단에 위치한 북한 신의주 세관입니다. 국경 감시 중인 북한군 옆으로 하얀 방호복을 착용한 북한 세관원들이 철교 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중국으로 건너갈 기관차가 철교 앞에 대기 중인 모습이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기관차는 국경을 넘어 단둥역에 대기 중인 화물 열차를 운전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북한의 국경 관문인 신의주 세관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물품은 북동쪽으로 8km 떨어진 의주 비행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곳에서 50일 이상의 방역 절차를 거친 뒤 반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측도 작업자들이 선로 보수에 나서면서 막바지 개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방역 문제로 개통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정이 나면 땡기려고 하는 게 11일이 일이었는데 역사 이름들 됐는지 다시 모일로 같은데. 육상 교역에 앞서 해상 교역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훈춘에서 모인 3천여 톤의 화물이 산둥성 롱코우 항구에서 하역을 마치고 북한 남포항으로 가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豆油啦，这个什么编织袋啦，什么这个什么塑料颗粒啦，这些嘛，塑料管啦，什么这些都是可以正常报关的。 이곳 압록강 철교 편의점에서는 최근 해상으로 들여온 대동강 맥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这个都是进口的吗？全是进口的。你看那个柳晶是25一瓶，咱们卖26。
코로나로 2년 가까이 막혔던 북중 간 해상 교역이 이미 시작됐고 육상 교역도 조만간 재개될 움직임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한 뒤에 구체적인 방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검증 절차가 아직 남아있지만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데요. 오염수 방류를 준비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을 지종익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화물차들이 끊임없이 방사능 오염 흙을 퍼나르고 곳곳에 폐기물이 쌓여있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후타바마치. 여전히 방사능 수치가 높아 사람이 살 수 없는 귀환 곤란 구역을 지납니다. 방호복을 착용하고 비폭량 측정 절차 후 후쿠시마 원전으로 들어갑니다.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1호기에서는 폐로를 향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かけた後に瓦礫の大きな瓦礫の方は撤去をして2027年から28年に燃料の取り出しをしていく予定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ます。 오염수를 채운 탱크들. 희석하면 바다에 흘려보내도 문제가 없다며 탱크에서 직접 빼낸 오염수도 보여줍니다. 2023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밝힌 도쿄전력은 방류 방식과 방류할 지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IAEA 국제검증단이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찾아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지만 오히려 홍보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一方通行でお話しするというよりも、IAEA が今回の処理水に関しては特別なレビューを実施し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なので、声明みたいなのを発表し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한국 정부가 요청한 양자 협의체 구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냅니다. 関心を持っ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承知しておりまして、まだまだチャンネル含めて情報交換、情報提供を努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후쿠시마 어민들은 오염수를 더 확산시킬 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飲んでみろって飲んだやつは誰もいないですあれ。汚染水を広げるだけだべっていうのは、もうどこの国でも騒ぐのは当たり前なんだよ。僕の魚は食べてますか？食べない。なんで食べないんですか？やっぱ基準値までは行ってないけど、どれぐらいの値の放射能が含まれていくからわかんないので。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후쿠시마 바다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지만 1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시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오늘 낮까지 대기질 지수가 심각 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해에는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더 잦을 수 있다는데요. 베이징 이랑 특파원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던 베이징 하늘이 희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합니다. 건물들은 미세먼지 속에 모습을 감췄습니다. 도심 전체가 이처럼 햇빛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스모그에 휩싸였습니다. 스모그로 가시거리가 짧아지면서 베이징시와 허베이성 고속도로는 어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今天的雾特别大，平时我都是开车上班，今天只能走着上班了。 베이징 환경보호 관측센터에 따르면 현지 시각 오후 4시 기준 베이징 대기질 지수는 6단계 가운데 5단계인 오염 심각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주된 오염 물질은 초미세먼지인데 베이징시의 경우 어제 하루 오염 심각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나쁨 기준을 5배 이상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중국 전역에서 서서히 난방이 가동되면서 앞으로 공기질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여기에 북아시아 지역에서 불어오는 모래 때문에 올 겨울과 내년 봄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발생할 확률이 예년보다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亚洲北部沙源地地区啊，今年这个降水可能呈现偏少的这个趋势，生态状况总体上还是偏差。 중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6.7% 줄였다고 밝혔지만 겨울철을 앞두고 대기 오염 상황은 다시 나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한 유명 공연 기획업체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계획했던 공연을 잇따라 연기하고도 티켓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로 청년들을 상대로 하는 공연이나 강연을 하는 곳인데요. 환불 지연으로 원성이 큽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유명 인사들의 토크쇼와 공연 등을 선보이는 청춘 페스티벌입니다.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이어져온 인기 공연입니다. 지우상 씨는 지난 9월 티켓 3장을 19만 원에 샀는데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공연은 2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한 달째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천천히 일일이 대조해가지고 환불을 진행을 하고 있다. 전화 상담이 불가능하니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기를 통해 남겨달라라는 이야기밖에 못 듣고 있고. 박태민 씨도 지난해 11월 이 업체가 주관하는 다른 강연의 티켓을 샀는데 역시 1년 가까이 미뤄졌고 환불도 받지 못했습니다. 2주, 15일 이내에 해결을 해주겠다,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만 하지 결국에는 지금까지 긴 시간 거의 1년 가까이를 계속 미루고. 한국소비자원에는 이 업체와 관련된 환불 문의가 올해만 4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피해 규모와 환불 시점을 묻기 위해 본사로 찾아갔지만 이미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인쇄 주려고 지금 건물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비용적으로 인쇄 줘야지. 상대한테. 전자상거래법엔 계약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요청한 지 사흘 안에 환불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던 업체 측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전체 환불 요청건 가운데 2,600건은 이미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머지 건도 내년 2월까지는 모두 환불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며 3살 된 딸을 사흘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의 항소심에선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성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낮 기온이 36도를 웃돌아 폭염경보가 내려졌던 올해 7월. 다세대 주택에 홀로 남겨진 38개월 아이는 사흘 동안 엄마를 기다리다 심한 탈수 증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모인 30대 여성 A씨는 아이 옆에 빵과 젤리, 뚜껑을 열지 않은 2리터짜리 샘물 등만 두고 문을 잠근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있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언제 보셨습니까? 인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8개월에 불과한 아이가 에어컨을 작동하거나 잠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등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며 A씨가 아이를 사흘 이상 혼자 집에 두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살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동보호단체는 살해 혐의를 인정한 것을 긍정평가하면서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약하고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학대해서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처벌이 있어야 법이 무서워서라도 아이들이 좀 더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의 항소심에선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모 씨에 대해 피해자의 장기가 손상될 만큼 외력을 가했다는 걸 알면서도 이전보다 더 강한 힘을 가했다며 손을 사용했더라도 살해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양모 장 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장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휴식 공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경복궁 후원 연못 한가운데 있는 정자 향원정이 3년간의 복원공사 끝에 옛 모습을 찾았습니다. 늦가을 정취가 깃든 왕실의 정원 감상해 보시죠. 정현욱 기자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임금 보종이 침소로 사용했던 건청궁. 그 바로 앞에는 향원지란 거대한 연못이 있고 하얀 아치형 목재다리 취향교를 건너면 2층 정자 단청에 화려한 색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향기가 멀리 간다는 뜻의 향원정은 왕과 왕실 가족이 휴식처로 이용한 공간입니다. 2012년 보물로 지정됐지만 건물의 기울어짐 현상이 이어지면서 2018년 복원공사를 시작했고
3년 만에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사람이 지붕을 해체하고 큰 목재를 다 들어야 되고 큰 돌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땅을 파야 되고 나무 말뚝을 박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향원정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의 구조. 1층은 온돌, 2층은 마루로 돼 있는데 특히 1층 온돌이 가장자리를 따라 육각형 도넛 모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불분명했던 향원정 건립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도 나왔습니다. 향원정이 1881년하고 1884년에 벌채된 목재를 가지고 지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원정 건립 시기에 대해서 1885년 정도 된다는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6.25 전쟁 때 파괴된 뒤 엉뚱한 곳에 놓였던 취향교는 건천궁으로 이어지는 향원정 북쪽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 취향교의 교각의 기초인 적심과 나무 기둥들을 확인하고 이 위치에 취향교를 복원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옛 모습을 되찾은 향원정과 취향교를 내년 4월 특별 관람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은득입니다. 우리 몸의 양식을 넘어 마음의 양식을 제공해주는 농업이 있습니다. 치유농업인데요. 그 현장을 이재우 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가 좀 겁이 나긴 해요. 솔직히 항상 사고도 많고 뭐 출동 사이렌 듣는 것도 막 놀랄 때도 많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농사를 보고서 아 이게 효과가 있을까 치유가 될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작물을 키우면서 책임감이 1차로 좀 많이 생겼고 또 여럿이 하다 보니까 뭐 직원 간에 뭐 화합도 되고 친밀감도 형성되고 맨날 신속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여기서나마 그나마 좀 안정을 찾고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 농촌, 자원 및 관련 활동을 이용해서 국민의 신체, 정서, 건강에 이바지하는 모든 활동 산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고위험 직무군이라는 보고가 있어서요. 그 뇌파 호르몬을 분석한 결과는 23% 이상 스트레스가 경감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치유농업은 나이나 직업, 생활 공간 이런 거에 구분하지 않고요. 올 저런 걸 길러 도시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경색으로 고생을 좀 했거든요. 다시 활동을 못할 것 같았어요. 화초를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은 그 태어나는 확률이 다르대요. 그래서 화분에 물 주고 이파리 만지고 채소도 기르면서 벼도 키우고 우렁이도 키워보고 내가 길러보니까는 달라지더라고요. 여유로움도 생기고요. 좋은 기분이 그렇게 막 솟았어요. 이게 농업이구나. 거기에 반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막바지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제주도에는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충남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지만 오후에는 전국의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겨울에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인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다 보면 30년 만에 가장 포근한 입동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도 예보되어 있어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도층과 2040 세대로의 외연 확장, 고발 사주 의혹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대구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전의의 경쟁을 펼치자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홍남기 부총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후 첫 주말을 맞아 새벽까지 이른바 불금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확진자 급증 우려에 정부는 하루 확진자 최대 10,000명에 대비한 병상 확보
확보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치료 알약에 대한 사용 승인 신청을 가능한 한 빨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이 약이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여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전까지 경기와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뒤졌지만 당원들의 표심에서 압승을 한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자신의 키워드로 내세웠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부는 결국 당심에서 갈렸습니다. 최종 득표율 47.85%, 윤석열 후보는 41.5%인 2위 홍준표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선 10%포인트 넘게 뒤지고도 당원 투표에서의 압승으로 후보가 됐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한 당심이 반문재인 기수를 자임했던 윤 후보에게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후보 역시 수락연설에서 자신이 문재인 정권의 대척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자신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정치 공작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 공작도 국민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키워드로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습니다. 정치 신인인 자신을 국민이 택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정치권 눈치 안 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윤 후보는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규제 혁파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교육 혁신 등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 선출에 나머지 3명의 경쟁 후보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승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후보로서의 첫 일정으로 오늘 아침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넉 달 만에 대선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정권 교체를 내건 제1야당의 후보로 서기까지 딱 8개월이 걸렸는데요. 이른바 반문재인 세력의 대표 주자로 나선 윤 후보. 그에게 남아있는 과제를 안다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정치로 들어선 이력에서 보이듯 윤석열 후보는 줄곧 반문 결집을 내세워왔습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성 보수 표심을 잡은 게 제1야당 후보 자리에 오르는 기반이 됐습니다. 이제 후보로서의 관건은 확장력을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간 지지세를 보면 윤 후보 지지 기반은 세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쏠렸던 2040 표심이 윤 후보에게 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청년 세대의 그 지지는 우리 홍 후보님께서 많이 받으셨으니까 이걸 계속 또 더 유지하고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 사주 사건과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은 윤 후보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윤 후보는 이런 의혹에는 정치 공작이란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정치 공작이나 불법적인 이런 선거 개입을 계속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내 경선에서야 경쟁 후보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도덕성 검증으로 이어질 본선에선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참여 초기의 대세론이 무너진 건 몇 차례 잇따른 설화와 대응 방식 영향이 컸습니다. 후보 자질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윤 후보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확정된 어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에서도 자신이 밀리고 있지 않음을 과시하고 자신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실용주의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자 대구 서문시장엔 인파가 몰렸습니다. 대통령을 외치는 구호가 한동안 이어졌고 한쪽에선 비판 목소리도 섞여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장을 보면서 지역 경제, 골목 상권 활성화를 강조했고 자신이 경북 안동 출신임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태를 묻은 곳이고 또 앞으로 제 육신도 결국 묻을 곳이기도 한데 우리 대구 경북 경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후보는 또 자신이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라며 좋은 정책이면 김대중, 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좌우, 진보, 보수 이런 진영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가장 효율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게 정치다. 이재명 후보의 대구 방문은 국민의힘 후보 선출일에 맞춰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쏠리는 줄목도를 분산시키고 민주당의 취약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30 표심 잡기에도 공들였습니다. 대통령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20대 구직자와 따로 만났고 대학생들과 토론에선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등 이재명 표 정책 소개에 집중했습니다. 대구 방문 중 윤석열 후보 선출 소식에 이재명 후보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기를 물랑케 한 장본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는 어렵다고 했고 정의당은 윤 후보를 향해 여러 의혹의 실체를 대선 전에 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대선 넉 달여를 앞두고 대진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사자 대결로 대선 레이스 출발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의 대결이 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다자구도 끝까지 이어질지 변수는 무엇인지 조태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대선 레이스 출발부터 상대 후보를 겨냥한 날선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후보 선출에 축하한다며 말을 낚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 며칠 전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광주를 폄훼하고 앞으로 넉 달여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 서로 뚜렷한 공격 지점을 갖고 있는 데다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는 물론이고 부동산과 복지 같은 정책 면에서도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두 후보가 서로만 주목하며 대결을 벌이는 틈을 소수 정당 후보들 엿보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자 대결에는 권력 게임만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지닌 우리 시민들의 자리가 없습니다. 구시대적 정권 교체로는 새로운 기득권, 새로운 적폐 세력만 양산하고 변수는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추이입니다. 박빙으로 흐를수록 진영 대결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러면 3위, 4위 후보에겐 단일화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심상정, 안철수 후보 모두 완주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단일화 여부는 선거 직전까지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출장에서 돌아온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필요한 대상에게만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뜻에 따라 결정을 될 것이라며 정부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04조 원대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첫날, 쟁점은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의원들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 국민한테 이렇게 드리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와 같이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돈은 쓰겠지만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더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정부 결정과는 달리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 일도 지적했습니다. 8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에서도 그 결정을 존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재난지원금 문제를 홍 부총리와 상의하겠다고 했는데 확고한 입장을 확인한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고 한 발 물러서는 듯 하면서도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초과 세수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 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쓰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추진이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며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정부가 지난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대형 사업장과 달리 가계임 재료가 비용 처리되지 않아 예상 보상액이 적은 데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마땅한 방안이 없어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상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액을 조회했더니 손실 비용에서 가게 임차료 지급 내역이 누락돼 보상액이 예상했던 250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자 중소기업청은 증빙 서류인 손익계산서를 요구했습니다. 계속 손익계산서가 있어야지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만 얘기합니다. 국세청에 얘기해보니 손익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연매출 1억 5천만 원이 넘는 대형 사업장이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상인처럼 영세 사업장은 간편 신고 대상이라 해당 사업장이 아니었는데도 중소기업청이 잘못 알고 손익계산서 제출을 요구했던 겁니다. 결국 손실보상과 관련해 영세 상인들이 의의 신청할 길이 막혀 있는 건데 전국적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랴부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원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손익계산서 외에 좀 더 완화된 대안이 있을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정부의 손실보상으로 위안을 받으려 했지만 제대로 보상받을 방안은 나오지 않으면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뒤에 맞는 첫 주말. 거리는 새벽까지 주말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는 만큼 경찰은 심야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원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 첫 주말. 늦은 시간까지 음식점과 술집 간판들이 불을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주말 밤 분위기에 시민들은 들뜬 모습입니다. 이제 만날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퇴근하고 나서 10시까지여가지고 너무 못 만나서 이제 좀 늦게까지 놀면서 좀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새벽까지 주말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도 한숨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위드 코로나 하고 나서부터는 좀 이게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손님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매출도 좀 많이 예, 매출도 올라오고. 단계적 일상 회복과 맞물려 늘어난 술자리에 경찰은 심야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음주 단속 30분 만에 적발된 한 남성이 음주 측정을 두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짧게 보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의로 간주될 수 있어요. 수차례의 시도 끝에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0.097 나왔거든요. 이게 면허 취소 수치 나왔었어요. 경찰은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1월에서 9월까지는 309건이지만 지난달 들어 361건으로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일상 회복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때 치료할 병상 확보가 시급해졌는데요. 정부는 우선 수도권 병원들에 대해서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루 확진자 10,000명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전담 병상은 하루 확진자 5,0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가동률은 56%대로 여유가 있다지만 서울은 72%, 경기는 80% 넘게 병상이 이미 차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일주일 전 331명에서 382명으로 증가세입니다. 정부는 일상회복 여파가 본격화되는 다음 주부터 확진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먼저 수도권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요 병원에선 준중증 병상 400여 개, 중등증 병상 600여 개를 코로나19 환자 치료용으로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중환자 전담 병상도 200여 개 더 마련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확진자 7,000명, 최대 10,000명까지도 대응이 가능할 거란 전망입니다. 10,000명까지 하게 되면 수도권 이외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행정명을 내려가지고 10,000명까지도 확보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도 강화됩니다. 60살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은 건강 상태를 하루 3차례 확인하고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대와 핫라인도 구축됩니다. 하지만 병상 확보만으로는 의료 대응이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늘어난 병상만큼 훈련된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중환자에 밀려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중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력을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병상만 늘려놓으면 그 늘려놓은 병상으로 확진자를 못 받든지 아니면 확진자를 받기 위해서 다른 환자의 진료가 지체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고령층에서 돌파 감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60대 기준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보다 치명률은 약 2배, 중증으로 악화할 확률은 약 4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가 자사가 개발해낸 코로나19 치료 알약이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여준다며 미국 식품의약국에 사용 승인 신청을 가능한 한 빨리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는 부정적인 화이자가 치료제 특허를 풀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약회사인 미국 화이자가 자신들이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임상시험 결과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는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화이자 치료제 수백만 용량을 확보해 놨다고도 했습니다. Hopefully we will submit before Thanksgiving. We expect to have 500 million pills produced next year, which is 50 million treatment courses. Every treatment is 5 days, 2 pills a day. 화이자는 먹는 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급 가격이나 치료제 특허 면제와 관련해선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화이자에 앞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신청한 미국 머크사는 국가별로 치료제 가격을 차등 책정하고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105개 나라에는 치료제 특허를 푼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It's not a perfect license, and we're almost 2 years in the pandemic, and so far this is the best license we've seen. 머크사의 치료제 특허 면제 발표 이후 백신 제약회사들에 대한 특허 면제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모더나 본사 앞에서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의상을 입은 시위대가 모여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백신 특허 면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모더나는 특히 미국 정부의 막대한 백신 개발 자금 지원이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Don't let them feed you lies of the Squid Game. Don't let them feed you the idea that people cannot do this. 이번 주에 모더나와 화이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이 1년 전보다 각각 30배, 2배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모두 백신의 덕이었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선 그동안 투자한 돈 회수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걸 감안해달라는 게 백신 특허 면제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순대를 제조해 논란을 일으킨 진성푸드의 박진덕 회장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사죄한다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박 회장은 회사 홈페이지에 본인과 직원들 명의의 사과문을 올려 퇴사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나의 잘못이라며 무릎 꿇고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KBS 9시 뉴스는 진성푸드가 비위생적인 공장 환경에서 순대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진성푸드는 논란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제보 영상이 편파적으로 편집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구역에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어제 5번째 명도 집행이 진행됐지만 또 무산됐습니다. 교인들이 물과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4명이 다치고 일부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방패를 들고 교회 진입을 시도합니다. 교인 수십 명이 위에서 소화기와 물을 뿌리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변이 뿌옇게 변합니다. 거센 저항은 30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인명피해를 우려한 경찰이 강제 집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집행관 측에서 집행을 멈춘 만큼 지금 즉시 안전한 곳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집행관들은 저녁 6시 40분쯤 모두 철수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 집행이 무산된 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5번째입니다. 법원은 어제 오후 2시쯤부터 명도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앞에 모인 집행관 300여 명은 굴착기로 교회 옆에 토성을 쌓아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은 철판과 컨테이너를 세워 출입구를 봉쇄했고 확성기로 찬송가를 부르며 집행관들과 대치했습니다. 또 굴착기를 향해 뛰어들거나 쇠구슬을 쏘아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집행 인력과 실랑이를 벌이던 교인 4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성북구 장위 10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조합이 건물을 인도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계속 철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8월 보상금 150억 원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로 경유를 넣는 차량 운행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지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의 화물차 운행은 물론 병원 간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민간 구급차들까지 운행을 멈춰야 하는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충남 보령시의 한 소규모 민간 구급대. 요소수가 모자라 당장 며칠 뒤면 구급차 석 대가 모두 멈춰설 처지에 놓였습니다. 요소수가 남아있다는 주유소를 어렵게 찾아가 봐도 금세동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고 거래를 통해 웃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매물 자체가 귀합니다. 기존 정상가 대비만 7, 8배? 그 정도 되죠. 저것도 좀 부족해서 서산에 가서 또 이제 또 한 통당 11만 원씩 해서.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 구급차는 약 3,700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요소수가 필요한 2015년 10월 이후 출고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민간 구급차는 주로 병원 간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최근엔 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어 코로나19 확진자도 이송하고 있습니다.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구급차가 운행을 멈추면 전국 환자 이송에 차질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급 환자들 같은 경우는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 많은데 그러면 골든타임이 다 흘러가고 가다 보면 경과도 안 좋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는 급히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간 구급차에 필요한 요소수의 양을 조사한 뒤 지자체와 함께 요소수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간 구급차 운영업체들은 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안에 차 운행을 멈춰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구하기 힘들어진 요소는 농사에 쓰이는 화학비료에도 많이 쓰입니다. 차에 쓰이는 요소수와는 달리 중국 대신 중동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긴 하지만 이미 1년 전보다 가격이 3배 넘게 뛰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비료 가격입니다. 고아른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비료 창고입니다. 남아있는 비료가 거의 없습니다. 농한기, 비료가 많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지만 평소보다 훨씬 적은 물량만 보입니다. 특히 요소 비료는 한 달 전부터 공급이 끊겨 아예 한 포도 없습니다.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전에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특히 가져올 수도 없고요. 매입 자체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아예 재고량이 없다고 신청이 안 되는 거죠. 내년에 쓸 비료를 미리 사러 왔던 농민도 빈손으로 돌아섭니다. 내년에 오를까 봐 사러 왔거든요. 요새는 재고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밑거름하고 이삭거름만 조금씩 남은 거 샀어요. 농업용 요소 수입 가격은 올해 초부터 오르기 시작해 이미 지난 여름 업체들은 비료 가격을 10% 넘게 올렸습니다. 중국 말고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도 수입량의 절반을 들여오고 있지만 1년 전 톤당 270달러에서 최근 900달러로 가격이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연쇄유효가로 염화칼륨, 인산이암모늄 등 다른 비료 원료들의 가격까지 배 이상 오른 상황. 더 걱정되는 건 내년 비료 수급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아니면 중동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그쪽에서 구매를 잘 안 했으니까 이제 우선은 주 구매선이었던 데부터 주겠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요소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는 요소 비료 상황도 심각하다고 보고 수입처를 다양화해 충분한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이맘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중국에서는 베이징시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오늘 낮까지 대기질 지수가 심각 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해는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더 잦을 수 있다는데 베이징에서 이랑 특파원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던 베이징 하늘이 희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합니다. 건물들은 미세먼지 속에 모습을 감췄습니다. 도심 전체가 이처럼 햇빛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스모그에 휩싸였습니다. 스모그로 가시거리가 짧아지면서 베이징시와 허베이성 고속도로는 어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今天的雾特别大，平时我都是开车上班，今天只能走着上班了。 베이징 환경보호 관측센터에 따르면 현지 시각 오후 4시 기준 베이징 대기질 지수는 6단계 가운데 5단계인 오염 심각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주된 오염 물질은 초미세먼지인데 베이징시의 경우 어제 하루 오염 심각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나쁨 기준을 5배 이상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중국 전역에서 서서히 난방이 가동되면서 앞으로 공기질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여기에 북아시아 지역에서 불어오는 모래 때문에 올 겨울과 내년 봄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발생할 확률이 예년보다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亚洲北部沙源地地区啊，今年这个降水可能呈现偏少的这个趋势。 生态状况总体上还是偏差。 중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6.7% 줄였다고 밝혔지만 겨울철을 앞두고 대기 오염 상황은 다시 나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경남 창원시 용원동의 3층짜리 빌라 1층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1층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온몸에 2, 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80대 여성 등 다른 빌라 주민 5명도 불안감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폭발 충격으로 빌라 주변 주택의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70대 남성이 사는 1층에 LP가스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전소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화재로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오른쪽으로 틀어진 채 심하게 파손돼 있었다며 이 차량이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운전자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을 텐데요. 제주에는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오전까지 경기도와 충남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오후에는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겨울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동인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이 평년보다는 높다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가장 포근한 입동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급격하게 날씨가 달라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가 기온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일부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조금씩 걷히겠고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1도, 진주 21도, 광주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발표를 한 뒤에 구체적인 방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검증 절차가 아직 남아있지만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데요. 오염수 방류를 준비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을 지종익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화물차들이 끊임없이 방사능 오염 흙을 퍼나르고 곳곳에 폐기물이 쌓여있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후타바마치. 여전히 방사능 수치가 높아 사람이 살 수 없는 귀환 곤란 구역을 지납니다. 방호복을 착용하고 비폭량 측정 절차 후 후쿠시마 원전으로 들어갑니다.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1호기에서는 폐로를 향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かけた後に大きな瓦礫の方は撤去をして2027年から28年に燃料の取り出しをしていく予定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ます。 오염수를 채운 탱크들. 희석하면 바다에 흘려보내도 문제가 없다며 탱크에서 직접 빼낸 오염수도 보여줍니다. 2023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밝힌 도쿄전력은 방류 방식과 방류할 지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IAEA 국제검증단이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찾아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지만 오히려 홍보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一方通行でお話しするというよりも、IAEA が今回の処理水に関しては特別なレビューを実施し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なので、声明みたいなのを発表し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한국 정부가 요청한 양자 협의체 구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냅니다. 関心持っ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承知しておりまして、まだまだチャンネル含めて情報交換、情報提供を努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ます。 후쿠시마 어민들은 오염수를 더 확산시킬 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飲んでみろって飲んだやつは誰見るべしあれ。汚染水を広げるだけだべっていうの。なもどこの国でも騒ぐのは当たり前なんだよ。僕の魚は食べてますか？食べない。なんで食べないんですか？やっぱ基準値までは行ってないけど、どれぐらいの値の放射能が含まれていくからわかんないので。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후쿠시마 바다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지만 1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헌혈하는 사람이 크게 줄면서 요즘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과거에 급성 백혈병을 앓던 어머니가 헌혈증을 기부받았던 은혜를 갚겠다며 최근 100번째 헌혈을 한 소방관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혈소판 헌혈을 하고 있는 소방관 최성민 씨. 이번이 벌써 100번째 헌혈입니다. 헌혈을 많이 한 공로로 적십자 명예장도 수상했습니다. 최 씨가 이렇게 많은 헌혈을 실천하게 된 건 어머니가 받은 은혜를 대신 갚기 위해서입니다. 2006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수혈이 급하게 필요할 때 헌혈증을 많이 기부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인터넷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약 1000여 장의 헌혈증을 보내줬습니다. 그 대가 없는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최 씨의 어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수혈의 중요성을 알게 된 최 씨는 백혈병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100번 중 절반이 넘는 54번을 혈소판 헌혈을 했습니다. 혈액에서 혈소판과 혈장을 분리한 뒤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야 해 일반 헌혈보다 시간이 4배 이상 걸리는데 왕복 2시간이 넘게 헌혈의 집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도 감수했습니다. 헌혈하고 오면 구멍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더 고맙지요. 소방서 동료들도 함께 헌혈하고 소방서에 이동식 헌혈차 공간도 내줬습니다. 헌한 영향력을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혈소판 수혈을 계속하고 싶다는 최 소방관. 함께 나누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대도시에선 한밤중에도 도로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죠. 반면 도심 외곽이나 농촌은 어떨까요?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도로가 어둡다 보니 주민들은 늘상 범죄 위험에 불안을 느끼고 야간 운전과 보행에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인도도 가로등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마을 회관을 지날 때도 주택가를 지날 때도 도로엔 온통 깜깜한 어둠뿐입니다. 2년 전 이 부근에서 20대 남성이 승용차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지만 그 후로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시내를 벗어나면은 가로등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있기는요. 외곽 도로들은 아무래도 껌껌한 게. 이웃 춘천시 도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56번 국도의 경우 전체 180km 가운데 가로등이 설치된 구간은 6km, 3%에 불과합니다. 밤에 진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깜깜해요. 이 가시거리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전국의 일반 국도는 11,000km. 이 가운데 가로등이 설치된 구간은 3,100km, 26%에 그칩니다. 가로등이 대도시, 그것도 도심지에 집중된 탓입니다. 도로관리기관별 조명 설치율은 강원도가 6%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전라북도와 진주, 경상북도도 1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반면 경기도관리도로는 87%가 넘고 전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00%에 달합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은 이런 시기라면 앞으로도 농촌에서 안전한 밤도로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가로등 설치 문제를 예산 효율성이 아닌 주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휴식 공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경복궁 후원 연못 한가운데 있는 정자 향원정이 3년간의 복원공사 끝에 옛 모습을 찾았습니다. 늦가을 정취가 깃든 왕실의 정원 감상해 보시죠. 정현욱 기자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이 침소로 사용했던 건청궁. 그 바로 앞에는 향원지란 거대한 연못이 있고 하얀 아치형 목재다리 취향교를 건너면 2층 정자 단청에 화려한 색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향기가 멀리 간다는 뜻의 향원정은 왕과 왕실 가족이 휴식처로 이용한 공간입니다. 2012년 보물로 지정됐지만 건물의 기울어짐 현상이 이어지면서 2018년 복원공사를 시작했고 3년 만에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사람이 지붕을 해체하고 큰 목재를 다 들어야 되고 큰 돌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땅을 파야 되고 나무 말뚝을 박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향원정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의 구조. 1층은 온돌, 2층은 마루로 돼 있는데 특히 1층 온돌이 가장자리를 따라 육각형 도넛 모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불분명했던 향원정 건립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도 나왔습니다. 향원정이 1881년하고 1884년에 벌채된 목재를 가지고 지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원정 건립 시기에 대해서 1885년 정도 된다는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6.25 전쟁 때 파괴된 뒤 엉뚱한 곳에 놓였던 취향교는 건청궁으로 이어지는 향원정 북쪽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 취향교의 교각의 기초인 적심과 나무 기둥들을 확인하고 이 위치에 취향교를 복원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옛 모습을 되찾은 향원정과 취향교를 내년 4월 특별 관람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7년째 미군 헬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공 비행과 정지 비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를 고스란히 참으며 살고 있는데요. 미군 측은 절차 내에서 최소한의 훈련을 하고 있다고 답변할 뿐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입니다. 충남 공주의 작은 마을. 미군 헬기 2대가 마을 위로 잇따라 날아가 소음이 한동안 이어집니다.
조종사 모습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낮게 날기도 합니다. 저공 비행에 지진이 난 것처럼 집이 흔들려 주민들은 공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진동이 그 집이 흔들려요. 유리가 막 유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샤시가 막 움직여요. 미군 헬기의 비행은 계절은 물론 밤낮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봄엔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50여 가구가 비행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가축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 축산 농가들은 소음 스트레스로 출산이 늦어지거나 기형 송아지가 태어나는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린 송아지들은 헬기 지나가고 하면은 날뛰면서 다니고 그 날뛰는 걸 보고 어미소가 또 같이 날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7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군 측은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절차 내에서 한국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수준의 운항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국방부를 통해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연락 자체도 저희가 4월에 연락했는데도 한 7월 정도에 연락을 회신받을 수 있고 이렇게 길어지니까 좀 답답함도 있고. 주민들은 보상이나 훈련 중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공 비행과 야간 운항을 자제해달라는 것뿐이라며 정부와 미군 측에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준입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LG가 두산을 이겨 1승 1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LG는 김민성 선수 등 타선의 집중력이 살아나며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문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차전 무안타 뒤 5번에서 7번 타순으로 밀린 김민성은 2차전에선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회 2사 3루기에서 적시타를 쳐내 귀중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김민성은 4회에도 또 한 번 안타를 쳐내는 등 타격감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김민성의 안타 때 발이 느린 2루 주자 유강남이 아웃이 되는 듯 했지만 박세혁의 태그가 빗나가 세이프가 됐습니다. 타석은 물론 수비에서도 빠른 타구를 감각적인 점프 캐치로 잡아냈습니다. 6회 악송구 실책으로 첫 실점에 빌미를 제공하긴 했지만 7회 또 한 번 적시타를 쳐내 실수를 만회하는 등 4타수 4안타 3타점으로 2차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LG는 7회에만 대거 5점을 뽑아내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마운드에선 에이스 켈리가 강한 타구를 몸에 맞았지만 끝까지 송구를 하는 집념을 보이는 등 5와 3분의 2이닝 무자책점으로 호투를 펼쳤습니다. 장단 14안타를 뽑아내며 타격감을 되찾은 LG는 두산을 9대3으로 이겨 승부를 3차전으로 이어갔습니다. 1차전 져가지고 조금 생각이 많았는데 그래도 2차전에 바로 동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좀 잘 해가지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결정되는 내일 3차전 선발 투수로 LG는 임찬규를, 두산은 김민규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이른 아침부터 지방 방향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일만 남았겠죠. 오늘 최대 정체 시각은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이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지역으로 가는 길 위로도 교통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동선 강릉 쪽으로 신갈과 용인휴게소 부근에서 5, 6km씩 막히는데요. 아직까지 강원권 진입해서는 상황이 괜찮아 보이고요.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이후로도 화도에서 서동 사이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선 목포 쪽으로도 정체가 부쩍 증가했습니다. 비봉 부근 11km 정체를 지나고 나면 이제는 서해대교 진입을 앞두고도 5km 구간 브레이크를 밟고 있고요.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경기권 정체가 죽전 휴게소와 남사 부근에서 10여 킬로미터씩 이어집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주요 4개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다른 제3지대 대선 후보까지 포함해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전은 일단 다자구도의 대진표를 걸고 대장정에 나서게 됐습니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가 격돌하는 말 그대로 건곤일척의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에 뒤졌지만 당원 투표 압승에 힘입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실현, 국민 통합을 약속하면서 수락연설에서부터 정권 교체에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처럼 중앙 정치 무대 경험 없이 검찰총장 사퇴 8개월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한 달 먼저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최근 들어 부동산 개혁 등 정책 행보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에게 축하와 함께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선의의 경쟁을 제안하며 첫날부터 충돌은 비껴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과 젠더 선진국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시대교체를 내걸고 경쟁에 나섰습니다. 모두 대선 완주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3지대 김동연 후보의 몸집 불리기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중대 변수로 거론됩니다. 특히 대선전이 맞대결 접전으로 흐를 경우 단일화 압박은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와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역시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역대급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후보 주변이나 자질, 발언 등의 유권자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공약, 정책 대결과 품격 있는 경쟁, 페어플레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도 중요합니다.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123일 남았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늦가을의 정취를 즐기기 좋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제주에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겨울에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내일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오늘 오전까지 경기도와 충남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1도로 오늘과 기온이 비슷해 포근하겠고요. 다만 다음 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초겨울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무척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걷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8.9도, 대구 7.3도, 대전은 7.8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전주와 광주, 제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